자유를 향한 준호의 여정, 그리고 아버지가 목숨을 걸고 지킨 진실. 때로는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자유가 누군가에게는 목숨을 걸어야만 얻을 수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움직이지 마! 절대 움직이지 마! 새벽 3시 차가운 강물이 허리까지 차올랐고 준호는 갈대 사이에 몸을 숨긴 채 떨고 있었습니다. 저 멀리서 거기 누구야? 고함 소리가 들렸고 준호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강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총소리가 울렸고 총알이 물 위를 스쳤습니다. 쏴라. 그 순간 뭔가가 준호의 발목을 잡았고 준호는 공포에 질려 물속에서 발버둥 쳤습니다. 움직이지 마! 절대 움직이지 마!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면 여러분 가정에 큰 복과 행운이 가득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새벽 3시 국경 강가에서 준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스스로에게 중얼거렸습니다. 차가운 강물이 허리까지 차올랐고 온몸은 추위로 떨리고 있었죠. 하지만 준호가 떠는 건 추위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저 멀리서 들려오는 개 짖는 소리, 그리고 손전등, 불빛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제발, 이쪽으로 오지 마. 준호는 갈대 사이에 몸을 숨긴 채 숨을 죽였습니다. 심장이 너무 빠르게 뛰어서 가슴이 터질 것만 같았죠. 손에 든 손전등은 이미 껐지만 강물에 비친 달빛 때문에 자신의 모습이 보일까봐 두려웠습니다. 이곳은 북한과 중국을 가르는 국경강이었습니다. 준호는 오늘 밤 이 강을 건너기로 결심했죠. 아니, 결심이라기보다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더 이상 그곳에 남아있을 수 없었으니까요. 준호는 24살이었습니다. 평범한 청년이었지만 그곳에서의 삶은 평범하지 않았죠. 배고픔, 감시, 그리고 끝없는 두려움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준호의 아버지는 3년 전에 탈북을 시도하다 붙잡혔고 그 후로 소식이 끊겼습니다. 어머니는 그 충격으로 1년 만에 세상을 떠났죠. 혼자 남은 준호는 버텨보려 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탈북을 시도했다는 이유로 준호는 계속해서 감시를 받았습니다. 배급은 끊겼고 일자리도 구할 수 없었죠. 그렇게 살아가던 어느 날 준호는 결심했습니다. 여기서 죽을 바엔 차라리 강을 건너자. 준호는 몇 달 동안 준비했습니다. 국경을 넘는 길을 알아보고 강을 건너는 방법을 익혔죠. 그리고 오늘 밤 마침내 실행에 옮긴 것입니다. 하지만 계획은 처음부터 어긋나기 시작했습니다. 강가에 도착했을 때 준호는 평소보다 경비가 삼엄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국경 수비대의 순찰이 더 자주 지나갔고 개 짖는 소리도 여기저기서 들렸죠. 준호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돌아가야 할까? 아니면 계속 가야 할까?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거기 누구야? 저 멀리서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준호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죠. 들킨 겁니다. 준호는 더 이상 생각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고 강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강물은 예상보다 차가웠습니다.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죠. 하지만 준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필사적으로 헤엄쳐 강 건너편으로 향했습니다. 뒤에서는 고함 소리와 개 짖는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쏴라. 총소리가 울렸습니다. 준호는 물속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총알이 물 위를 스치고 지나갔죠. 준호는 숨을 참은 채 물속에서 헤엄쳤습니다. 폐가 터질 것 같았지만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조금만 더 가면 강 건너편에 도착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이었습니다. 뭔가가 준호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준호는 깜짝 놀라 발버둥을 쳤습니다. 강바닥의 수초에 걸린 걸까요? 아니면 뭔가 다른 것일까요?
준호는 공포에 질렸습니다. 물속에서 발버둥 치며 발목을 빼내려 했지만 점점 더 깊이 끌려 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안 돼, 안 돼. 준호는 필사적으로 몸부림쳤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발목이 풀렸습니다. 준호는 재빨리 수면 위로 고개를 내밀고 숨을 들이켰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준호는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사방이 갈대밭뿐이었죠. 준호는 어떻게든 갈대밭으로 기어 올라갔습니다. 온몸이 떨렸고 숨이 거칠었습니다. 뒤에서는 여전히 고함 소리가 들렸지만 점점 멀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준호는 갈대 사이에 몸을 숨기고 잠시 숨을 고르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손전등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준호가 강물 속에서 필사적으로 헤엄칠 때 주머니에서 빠진 것이었죠. 손전등은 갈대밭 한가운데에 떨어져 희미한 불빛을 내뿜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재빨리 손전등을 집으려 했지만 그 순간 발이 미끄러졌습니다. 신발 한 짝이 벗겨졌습니다. 준호는 신발을 신으려 했지만 저 멀리서 다시 개 짖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번에는 훨씬 가까웠습니다. 준호는 더 이상 신발을 신을 시간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손전등도 신발도 그냥 두고 갈대밭 깊숙이 숨었습니다. 준호는 어둠 속에서 숨을 죽이고 기다렸습니다. 개 짖는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다가 다시 멀어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조용해졌습니다. 준호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준호는 자신의 상황을 깨달았습니다. 이곳이 강 건너편인지 아니면 아직 북한 쪽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방향 감각을 완전히 잃어버린 것이죠. 준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여기가 어디지?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 거야? 그리고 그 순간 준호의 주머니에서 뭔가가 떨어졌습니다. 물에 젖은 이름표였죠. 준호는 그것을 집어들려 했지만 이미 진흙 속으로 반쯤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국경 수비대는 강가를 수색했습니다. 그들이 발견한 것은 갈대밭에 떨어진 손전등 하나, 신발 한 짝, 그리고 진흙 속에 반쯤 묻힌 이름표였습니다. 수비대장이 이름표를 집어들고 말했습니다. 이준호 이놈이 탈북을 시도한 게 확실해. 강물에 빠져 죽었거나 아니면 어딘가 숨어 있을 거야. 수색을 계속해. 하지만 준호의 흔적은 더 이상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마치 강물이 준호를 삼켜버린 것처럼 아무런 흔적도 남기지 않았죠. 그리고 강 건너편 중국 쪽 마을에서는 한 청년이 강가를 배회하고 있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준호는 갈대밭 사이를 헤매며 걸었습니다. 온몸이 젖어 있었고 추위에 떨렸죠.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언제 다시 수비대가 나타날지 모르니까요. 제발 이곳이 중국이기를. 준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강을 건넜기 때문에 자신이 정확히 어느 방향으로 왔는지 알 수 없었죠. 혹시 강물에 떠밀려 다시 북한 쪽으로 온 건 아닐까? 그 생각만으로도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준호는 계속 걸었습니다. 갈대밭을 빠져나오자 작은 흙길이 나타났습니다. 길 옆에는 낡은 표지판이 하나 서 있었죠. 준호는 다가가서 표지판을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글자가 너무 희미해서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저 멀리서 불빛이 보였습니다. 마을의 불빛이었죠. 준호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저곳으로 가야 할까요? 아니면 계속 숨어 있어야 할까요? 준호는 주머니를 뒤졌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손전등도 이름표도 심지어 신발 한 짝도 잃어버렸죠. 남은 건 젖은 옷과 맨발 그리고 떨리는 몸뿐이었습니다.
이대로는 얼어 죽겠어. 준호는 결심했습니다. 위험하더라도 마을로 가야 한다고. 준호는 떨리는 발걸음으로 불빛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마을에 도착했을 때 준호는 깜짝 놀랐습니다. 집들의 모습이 북한과 달랐기 때문이죠. 벽돌로 지은 집들, 그리고 집 앞에 세워진 작은 간판들. 준호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중국이다, 정말 중국에 온 거야. 하지만 기쁨도 잠시, 준호는 자신의 처지를 깨달았습니다. 이제 어디로 가야 할까요? 누구에게 도움을 청해야 할까요? 준호는 아무 연고도 없었고 중국어도 할 줄 몰랐습니다. 그때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하루 전 준호가 탈북을 결심했을 때 만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은하였죠. 은하는 3년 전에 먼저 탈북한 사람이었습니다. 은하는 몰래 북한에 들어와 준호를 찾아왔었죠. 은하와 준호는 어릴 적부터 함께 자란 소꿉친구였습니다. 은하는 준호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준호야, 너도 이곳을 떠나야 해. 이대로 있다간 내 아버지처럼 될 거야. 준호는 그때 은하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은하는 계속해서 설득했죠. 내가 길을 알려줄게. 그리고 중국에 도착하면 꼭 나한테 연락해. 내가 도와줄게. 은하는 준호에게 작은 쪽지를 건넸습니다. 쪽지에는 중국 쪽 마을의 주소와 연락처가 적혀 있었죠. 준호는 그 쪽지를 책가방에 넣어뒀습니다. 하지만 지금 준호에게는 그 책가방이 없었습니다. 강을 건너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이죠. 준호는 머리를 쥐어뜯었습니다. 내 가방은 어디 갔지? 준호는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강물에 뛰어들기 전 가방을 어디에 뒀을까요? 아, 맞다. 준호는 가방을 강가 갈대밭에 숨겨뒀습니다. 만약을 대비해서 돌아갈 수도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럼 가방은 아직 그곳에 있을 거야.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가방은 북한 쪽 강가에 있었고 지금 준호는 중국 쪽에 있었습니다. 다시 강을 건너 가방을 찾으러 갈 수는 없었죠. 준호는 절망했습니다. 가방 속에는 은하의 연락처뿐만 아니라 준호가 가진 전 재산이 들어 있었습니다. 낡은 지도, 빵 한 조각, 그리고 어머니의 사진. 모두 소중한 것들이었죠. 그리고 가방 속에는 또 하나가 있었습니다. 바로 준호가 몰래 적어둔 노트였습니다. 그 노트에는 준호가 탈북을 준비하면서 알게 된 정보들이 적혀 있었죠. 국경의 위치, 수비대의 순찰 시간, 그리고 안전하게 강을 건너는 방법. 하지만 노트의 마지막 장에는 이상한 문장이 하나 적혀 있었습니다. 내 이름을 부르면 절대 뒤돌아보지 마. 이 문장은 은하가 준호에게 해준 말이었습니다. 은하는 준호에게 경고했었죠. 준호야, 강을 건널 때 누군가 내 이름을 부르면 절대 뒤돌아보면 안 돼. 그건 수비대의 함정일 수도 있어. 내 이름을 부르면서 너를 멈추게 하려는 거야. 준호는 그때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은하의 말이 맞았던 것 같았습니다. 만약 누군가 준호의 이름을 불렀을 때 뒤돌아봤다면 준호는 지금쯤 붙잡혔을지도 모릅니다. 준호는 떨리는 몸을 이끌고 마을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새벽이라 거리는 조용했고 사람들도 보이지 않았죠. 준호는 어느 집 처마 밑에 몸을 숨기고 앉았습니다. 추위에 떨리는 몸을 감싸 안으며 준호는 생각했습니다. 은하야, 나 지금 중국에 왔어. 하지만 내 연락처를 잃어버렸어. 어떻게 하지? 준호는 눈을 감았습니다. 온몸이 너무 차가웠고 피곤했습니다. 잠시만 눈을 붙이면 조금 나아질까요? 하지만 준호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에서 계속 어떤 생각이 맴돌았기 때문이죠. 가방을 어떻게든 찾아야 한다는 생각.
그 안에는 은하의 연락처와 어머니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준호에게는 그것들이 전부였죠. 내일 새벽에 다시 강가로 가보자. 혹시 가방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몰라. 준호는 스스로에게 약속했습니다. 내일 새벽 꼭 돌아오겠다고. 가방을 찾고 은하에게 연락하겠다고. 하지만 준호는 몰랐습니다. 그날 밤 강가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자신이 떨어뜨린 흔적들이 누군가의 주목을 받고 있다는 것을. 강 건너편 북한 쪽 강가에서는 수비대가 여전히 수색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준호의 손전등과 신발, 그리고 이름표를 발견했죠. 하지만 그들이 찾은 건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갈대밭 깊숙한 곳에서 그들은 준호의 책가방을 발견했습니다. 가방 속에는 낡은 지도와 빵 한 조각, 그리고 노트 한 권이 들어 있었죠. 수비대장은 노트를 펼쳐 읽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에 적힌 문장을 보고 얼굴을 굳혔습니다. 내 이름을 부르면 절대 뒤돌아보지 마. 수비대장은 부하들에게 명령했습니다. 이놈은 혼자가 아니야. 분명 누군가 도와준 사람이 있어. 수색 범위를 넓혀. 그리고 강 건너편도 감시해. 그날 밤 강가에는 의문의 남자 2명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수비대가 아니었지만 강가를 뒤지고 있었죠. 마치 무언가를 찾는 것처럼. 그리고 그 모습을 멀리서 한 사람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바로 은하였습니다. 은하는 어둠 속에서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강 건너편 북한 쪽 강가에서 2명의 남자가 갈대밭을 뒤지고 있었죠. 은하는 망원경으로 그들을 지켜봤습니다. 수비대 복장이 아니었습니다. 검은 옷을 입고 손전등으로 강가를 샅샅이 뒤지고 있었죠. 저 사람들은 누구지? 은하는 불안했습니다. 준호가 무사히 강을 건넜는지도 확신할 수 없었고, 이제 저런 정체불명의 사람들까지 나타났으니까요. 은하는 며칠 전 준호를 만났을 때를 떠올렸습니다. 준호야, 내가 강을 건널 때 내가 이쪽에서 지켜볼게. 만약 위험한 일이 생기면 내가 뭔가 방법을 찾아볼게. 준호는 그때 창백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평소 밝던 준호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죠. 준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은하야, 만약 내가 실패하면 너는 절대 나를 찾으려 하지 마. 위험해질 수 있어. 은하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하지만 준호를 말릴 수 없었습니다. 준호의 상황이 얼마나 절박한지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오늘 밤 은하는 약속대로 중국 쪽 강가에서 준호를 기다렸습니다. 새벽 3시쯤 저 멀리서 총소리가 들렸고 강물이 출렁거렸죠. 은하는 준호가 강을 건너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후로 준호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강 건너편 갈대밭에서 손전등 불빛이 잠깐 보였다가 사라졌고 그 후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죠. 은하는 초조하게 기다렸지만 준호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 2 남자가 나타난 것입니다. 은하는 계속 지켜봤습니다. 2 남자는 갈대밭을 헤치며 무언가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서로 작은 목소리로 대화를 나눴지만 은하가 있는 곳에서는 들리지 않았죠. 얼마 후 한 남자가 무언가를 집어들었습니다. 은하는 망원경으로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가방이었습니다. 준호의 책가방이었죠. 은하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저 가방 속에는 준호가 적어둔 노트가 들어 있었습니다. 만약 저들이 그 노트를 보면 준호의 탈북 계획뿐만 아니라 은하의 존재까지 알게 될지도 모릅니다. 남자들은 가방을 뒤졌습니다. 노트를 꺼내 들고 펼쳐 읽더니 서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은하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무전기였습니다. 이쪽은 완료. 목표물의 흔적 확보. 지금 복귀한다. 남자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그들은 가방을 들고 강가를 떠나기 시작했죠. 은하는 그들이 사라질 때까지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완전히 사라진 후 은하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준호야, 너 지금 어디에 있는 거야? 은하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하지만 준호에게 연락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준호는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은하가 준 연락처도 가방 속에 있었으니까요. 은하는 결심했습니다. 직접 준호를 찾아야 한다고. 은하는 서둘러 마을 쪽으로 향했습니다. 만약 준호가 무사히 강을 건넜다면 분명 마을 어딘가에 숨어 있을 것입니다. 마을에 도착했을 때 은하는 조심스럽게 주변을 살폈습니다. 새벽이라 거리는 조용했고 가끔 개 짖는 소리만 들렸죠. 은하는 골목골목을 돌아다니며 준호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한 집 처마 밑에서 웅크리고 있는 사람을 발견했습니다. 젖은 옷을 입고 맨발로 떨고 있는 사람. 은하는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준호야? 그 사람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준호였습니다. 창백한 얼굴, 떨리는 입술, 그리고 공포에 질린 눈. 준호는 은하를 보자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은하야, 정말 다행이야. 은하는 재빨리 준호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빨리 가자. 여기 있으면 안 돼. 은하는 준호를 데리고 마을 외곽의 작은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은 은하가 탈북자들을 돕기 위해 마련해둔 안가였죠. 은하는 준호를 집 안으로 들여보내고 문을 잠갔습니다. 일단 옷부터 갈아입어. 그리고 따뜻한 물 마셔. 준호는 떨리는 손으로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은하가 준 옷은 깨끗했고 따뜻했죠. 준호는 한참 만에 몸이 풀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은하야, 고마워. 정말 고마워. 은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 하지만 준호야, 우리에게 시간이 별로 없어. 방금 강가에서 이상한 사람들을 봤어. 준호는 긴장한 얼굴로 물었습니다. 이상한 사람들? 응. 수비대가 아니었어. 검은 옷을 입은 남자 2명이 강가를 뒤지고 있었어. 그리고 내 가방을 찾아갔어. 준호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내 가방을? 그럼 그 안에 있던 노트도? 은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들이 노트를 읽는 걸 봤어. 그리고 무전기로 누군가에게 보고했어. 준호는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그럼 이제 끝이야. 그 노트에는 내 계획이 다 적혀 있어. 그리고 은하, 내 이야기도 조금 적혀 있어. 은하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알아. 그래서 우리 빨리 떠나야 해. 여기도 안전하지 않아. 준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어디로 가야 해? 일단 더 깊숙한 곳으로 가야 해. 국경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불안한 표정은 지울 수 없었습니다. 은하는 준호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마. 내가 여기까지 온 이유가 널 돕기 위해서야. 우리 함께 이겨낼 수 있어. 준호는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하지만 두 사람은 몰랐습니다. 바로 그 순간 강가에서 발견된 흔적들이 더 큰 문제를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날 밤 강가에 나타난 두 남자가 남긴 것이 하나 더 있다는 것을, 다음 날 아침 강가에서 한 마을 주민이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흙 묻은 장갑 한 짝이었죠. 장갑은 북한 쪽도 아니고 중국 쪽도 아닌 강 한가운데 작은 모래톱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주민은 장갑을 집어들었습니다. 장갑에는 이니셜이 희미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CM. 주민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이게 대체 누구 것일까? 그리고 왜 이런 곳에 떨어져 있는 걸까? 은하는 준호를 안가에 숨긴 채 다시 강가로 향했습니다. 그 장갑을 꼭 확인해야 했기 때문이죠. 마을 주민이 장갑을 발견했다는 소식을 듣고 은하는 불안한 마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CM이라니 대체 누구지? 은하는 강가에 도착해 주변을 살폈습니다. 주민은 이미 떠났고 장갑은 근처 돌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은하는 조심스럽게 장갑을 집어들었습니다. 검은 가죽 장갑이었고 손목 부분에 CM이라는 이니셜이 희미하게 새겨져 있었죠. 은하는 이 이니셜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어디선가 본 것 같은 느낌이 들었죠. 은하는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그리고 문득 떠올랐습니다. 철민 최철민. 은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철민은 3년 전 이 지역에서 탈북 브로커로 활동하던 남자였습니다. 은하도 철민의 도움을 받아 탈북했었죠. 하지만 철민은 단순한 브로커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탈북자들에게서 돈을 받고 길을 안내해주지만 때로는 탈북자들을 배신하기도 했습니다. 은하는 철민이 어떤 사람인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철민은 돈이 되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했죠. 탈북자를 도와주다가도 더 큰 돈을 준다면 그 사람을 북한 당국에 넘기는 것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설마 철민이 다시 나타난 건가? 은하는 불안했습니다. 만약 철민이 준호의 존재를 알게 된다면 큰일이었습니다. 철민은 준호를 이용해 돈을 벌려 할 것이고 최악의 경우 준호를 북한에 넘길 수도 있었죠. 은하는 서둘러 안가로 돌아갔습니다. 준호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안가에 도착했을 때 은하는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던 것입니다. 준호야? 은하는 조심스럽게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은하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방 안을 살펴보니 준호가 갈아입었던 젖은 옷만 남아 있었고 준호는 사라진 뒤였습니다. 어디 간 거야? 은하는 급히 집 밖으로 나갔습니다. 주변을 둘러봤지만 준호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죠. 은하는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설마 누가 준호를 데려간 건가? 하지만 집 안에는 다툰 흔적이 없었습니다. 마치 준호가 스스로 나간 것처럼 보였죠. 은하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준호가 왜 혼자 나갔을까요? 은하는 집안을 다시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탁자 위에서 작은 쪽지를 발견했습니다. 쪽지에는 준호의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은하야, 미안해. 나 혼자 가야 할 곳이 있어. 너한테 피해주고 싶지 않아. 그들이 오기 전에 난 먼저 떠난다. 은하는 쪽지를 읽고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들이 오기 전에 준호는 무엇을 알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어디로 간 걸까요? 은하는 급히 쪽지를 주머니에 넣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준호를 찾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어디서부터 찾아야 할지 막막했죠. 그때였습니다. 저 멀리서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은하는 재빨리 나무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검은 승합차 한 대가 안가 앞에 멈춰 섰고 차에서 2명의 남자가 내렸습니다. 은하는 숨을 죽였습니다. 그들은 어젯밤 강가에서 봤던 바로 그 남자들이었습니다. 검은 옷을 입고 주변을 살피며 안가 쪽으로 다가갔죠. 한 남자가 안가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남자가 밖으로 나와 동료에게 말했습니다. 아무도 없어. 하지만 누군가 최근에 여기 있었던 것 같아. 젖은 옷이 남아있어. 다른 남자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멀리 가지 않았을 거야. 주변을 수색해. 두 남자는 안가 주변을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은하는 나무 뒤에 숨은 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고 숨소리조차 내기 두려웠죠. 남자들은 한참 동안 주변을 뒤졌지만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차에 다시 올라타고 떠났습니다. 은하는 그들이 완전히 사라진 후에야 숨을 내쉬었습니다. 위험해, 정말 위험해. 은하는 떨리는 다리를 이끌고 안가에서 멀어졌습니다. 이제 이곳도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은하는 준호를 찾아야 했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그때 은하는 한 가지를 떠올렸습니다. 준호가 쪽지에 적었던 말. 나 혼자 가야 할 곳이 있어. 준호는 어디로 간 걸까요? 은하는 준호와 함께 했던 대화를 떠올렸습니다. 며칠 전 준호는 은하에게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은하야, 만약 내가 탈북에 성공하면 가장 먼저 하고 싶은 게 있어. 뭔데? 어머니 산소에 가고 싶어?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 난 제대로 된 장례도 치러드리지 못했거든. 그래서 언젠가 자유로운 땅에서 어머니를 위해 기도하고 싶어. 은하는 그때 준호의 눈빛을 기억했습니다. 슬프면서도 간절한 눈빛이었죠. 하지만 북한에 있는 어머니의 산소에 갈 수는 없었습니다. 그럼 준호는 어디로 간 걸까요? 은하는 문득 떠올렸습니다. 이 마을 근처에 작은 교회가 하나 있었습니다. 탈북자들이 가끔 찾아가는 곳이었죠. 혹시 준호가 그곳으로 간 건 아닐까? 은하는 서둘러 교회로 향했습니다. 교회는 마을 외곽 언덕 위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작은 건물이었지만 십자가가 높이 솟아 있었죠. 은하는 교회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조용했습니다. 아무도 없는 것 같았죠. 하지만 은하는 앞쪽 의자에 앉아 있는 사람을 발견했습니다. 준호였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숙인 채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은하는 조용히 다가갔습니다. 준호는 은하의 발소리를 듣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얼굴에는 눈물 자국이 있었죠. 은하야, 미안해. 은하는 준호 옆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왜 혼자 나온 거야? 위험하다고 했잖아. 준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알아. 하지만 난 더 이상 너한테 피해주고 싶지 않아. 이미 내가 날 도와주느라 위험해졌잖아. 그 사람들이 너까지 쫓게 되면 난 평생 후회할 것 같아. 은하는 준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바보야. 우리 함께 이겨내야지. 혼자서 뭘 할 수 있겠어? 준호는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하지만 은하야, 난 두려워. 그 사람들이 누군지 모르겠어. 그리고 내가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지. 은하는 준호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괜찮아. 우리 함께 살아남을 거야. 포기하지 마. 두 사람은 한참 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교회 안은 고요했고 바깥에서는 바람 소리만 들렸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몰랐습니다. 그들을 찾는 사람들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준호가 남긴 흔적들이 하나씩 발견되고 있다는 것을. 다음 날 아침 국경 수비대는 다시 강가를 수색했습니다. 어제 발견한 준호의 흔적들 때문에 수색 범위를 넓힌 것이죠. 수비대장은 부하들을 이끌고 갈대밭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발자국을 찾아봐. 분명 어딘가에 남아있을 거야. 부하들은 강가를 따라 걸으며 흔적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준호의 발자국이 갈대밭 끝에서 끊겨 있었던 것입니다. 마치 누군가 일부러 지워놓은 듯 했죠. 한 대원이 수비대장에게 보고했습니다. 대장님, 이상합니다. 발자국이 여기서 끊겼는데 강물로 들어간 흔적도 없고 다른 방향으로 간 흔적도 없습니다. 수비대장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된 거야? 사람이 공중으로 날아간 것도 아니고. 대원들은 주변을 더 살폈지만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수비대장은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준호의 흔적이 너무 깨끗하게 사라져 있었죠. 누군가 도와준 게 분명해. 혼자서는 이렇게 깔끔하게 흔적을 지울 수 없어. 수비대장은 부하들에게 명령했습니다. 강 건너편도 조사해. 중국 쪽에 협조를 요청해. 한편 중국 쪽 마을에서는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전부터 마을 근처에서 낯선 남자들이 배회하고 있다는 것이었죠. 마을 사람들은 불안해했습니다. 저 사람들 뭐 하는 사람들이야? 글쎄, 관광객 같지도 않고 뭔가 수상해. 은하도 그 소문을 들었습니다. 은하는 준호와 함께 교회를 떠나 더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려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마을 곳곳에서 낯선 남자들이 눈에 띄었기 때문이죠. 준호야, 우리 조심해야 해. 저 사람들이 우리를 찾고 있을 수도 있어. 준호는 불안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사람들의 눈을 피해 조심스럽게 움직였습니다. 그날 밤 은하는 준호를 데리고 마을 외곽의 작은 창고로 향했습니다. 그곳은 은하가 비상시를 대비해 마련해둔 또 다른 은신처였죠. 창고는 낡았지만 숨기에는 적당했습니다. 오늘 밤은 여기서 쉬자. 내일 아침에 다시 계획을 세우고. 준호는 지친 몸을 창고 구석에 기댔습니다. 며칠 동안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못한 준호는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은하는 준호에게 빵과 물을 건넸습니다. 일단 이거라도 먹어. 기운 차려야지. 준호는 고맙다는 말도 없이 빵을 집어들었습니다. 하지만 먹지 못하고 그냥 손에 쥔 채 멍하니 앉아 있었죠. 은하는 준호의 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준호야, 괜찮아? 준호는 한참 만에 입을 열었습니다. 은하야, 나 계속 생각해봤어. 왜 그 사람들이 날 찾는 걸까? 난 그냥 평범한 탈북자일 뿐인데. 은하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보통 탈북자들은 붙잡히거나 도망치면 그것으로 끝이었습니다. 하지만 준호의 경우는 달랐습니다. 누군가 집요하게 준호를 추적하고 있었죠. 혹시 내가 알고 있는 뭔가가 있는 건 아니야? 중요한 정보라든가. 준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난 아무것도 몰라. 그냥 살고 싶어서 도망친 것뿐이야. 은하는 준호의 말을 믿었지만 여전히 의문이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때 은하는 문득 한 가지를 떠올렸습니다. 준호야, 혹시 내 아버지가 특별한 일을 하셨던 건 아니야? 준호는 은하를 쳐다봤습니다. 아버지? 응. 3년 전에 내 아버지가 탈북을 시도하셨잖아.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혹시 알아? 준호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버지는 평범한 광산 노동자였습니다. 특별한 일을 한 것도 없었고 조용히 살아가는 사람이었죠. 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탈북을 결심했고 그 후로 소식이 끊겼습니다. 아버지는 특별한 분이 아니었어. 하지만 준호는 말을 멈췄습니다. 뭔가 기억나는 게 있는 것 같았죠. 하지만 뭐? 준호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가 탈북하기 며칠 전에 집에 낯선 사람이 찾아왔어. 그 사람과 아버지가 밤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눴는데 난 어려서 자세히는 몰랐어. 하지만 그 사람이 떠난 후 아버지 얼굴이 굳어 있었던 게 기억나. 은하는 긴장한 얼굴로 물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군지 알아? 준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몰라. 한 번도 본 적 없는 사람이었어. 하지만 아버지가 그 사람과 대화하면서 계속 위험하다는 말을 했던 것 같아. 은하는 점점 더 불안해졌습니다. 만약 준호의 아버지가 무언가 중요한 일에 연루되어 있었다면 그것이 지금 준호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걸까요? 준호야, 혹시 아버지가 남긴 물건이나 편지 같은 게 있어? 준호는 다시 고개를 저었습니다.
없어. 아버지가 떠난 후 집을 수색당했어. 모든 게 다 가져갔어. 은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단서를 찾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때 창고 밖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발소리였습니다. 은하와 준호는 순간 숨을 죽였습니다. 누군가 창고 쪽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발소리는 점점 가까워졌고 창고 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여기인 것 같은데. 낯선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은하는 재빨리 준호를 창고 구석 짐더미 뒤로 숨겼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몸을 낮췄죠. 창고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창고 안을 비쳤습니다. 남자가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은하는 숨소리조차 내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남자는 창고 안을 둘러봤습니다. 하지만 어둠 때문에 구석까지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남자는 잠시 머뭇거리다 다시 밖으로 나갔습니다. 아무도 없어. 다른 데 가보자. 발소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은하와 준호는 한참이 지나서야 숨을 내쉬었습니다. 준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은하야, 이제 정말 끝이야. 저들이 우릴 찾고 있어. 은하는 준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야. 우리 살아남을 거야. 하지만 은하도 알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별로 없다는 것을, 그들을 찾는 사람들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은하조차 그들이 누구인지, 왜 준호를 찾는지 정확히 알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창고 밖에서는 여전히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계속해서 마을을 뒤지고 있었습니다. 마치 준호를 꼭 찾아내겠다는 듯이. 며칠이 지났습니다. 은하와 준호는 창고에서 창고로, 숲에서 마을로 끊임없이 이동했습니다. 하지만 추격은 계속되었습니다. 마치 그들의 움직임을 누군가 예측하고 있는 것처럼 언제나 추적자들은 한 발짝 뒤에서 따라오고 있었죠. 어느 날 밤 은하와 준호는 강가 근처 숲속에 숨어 있었습니다. 추위에 떨면서도 불을 피울 수 없었습니다. 불빛이 그들의 위치를 알려줄 수 있었으니까요. 준호는 지쳐 보였습니다. 며칠 동안 제대로 쉬지 못한 탓에 얼굴은 더욱 창백해졌고 눈에는 생기가 사라졌죠. 은하는 준호를 걱정스럽게 바라봤습니다. 준호야, 버텨야 해. 조금만 더 버티면. 하지만 은하도 확신이 없었습니다. 얼마나 더 버텨야 할까요? 그리고 이렇게 도망만 다니는 것이 과연 해결책일까요? 그때 준호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은하야, 미안해. 왜? 내가 너를 이렇게 힘들게 만들어서 차라리 나 혼자 갈게. 너는 안전한 곳으로 가. 은하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우리 함께 가야 해. 혼자선 절대 살아남을 수 없어. 준호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러다 너까지 위험해질 거야. 난 그게 두려워. 은하는 준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 우리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어. 두 사람은 한참 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밤은 깊어갔고 주변은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함 속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준호야, 준호야. 은하와 준호는 동시에 얼어붙었습니다. 누군가 준호의 이름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는 사람의 목소리 같지 않았습니다. 마치 바람이 속삭이는 것 같았죠. 저게 뭐야? 준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은하도 긴장한 얼굴로 주변을 살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준호야, 이리 와. 소리는 계속되었습니다. 점점 더 가까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준호는 공포에 질려 몸을 떨었습니다. 이게 그때 그 소리야. 내가 강을 건널 때 들었던 바로 그 소리. 은하는 준호를 꽉 붙잡았습니다. 진정해.
아무데도 가면 안 돼. 그냥 바람 소리일 수도 있어. 하지만 소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준호의 이름을 부르며 점점 더 또렷해졌습니다. 마치 누군가 그들을 찾고 있는 것처럼. 준호야, 나와. 준호는 귀를 막고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안 들려, 안 들려. 그때였습니다. 숲속 저편에서 불빛이 보였습니다. 손전등 불빛이었습니다. 누군가 숲속을 걷고 있었죠. 은하는 재빨리 준호를 나무 뒤로 숨겼습니다. 2명의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손전등으로 주변을 비추며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은하는 숨을 죽이고 그들을 지켜봤습니다. 한 남자가 말했습니다. 이 근처에 있을 거야. 흔적이 여기까지 이어져 있어. 다른 남자가 대답했습니다. 그럼 빨리 찾아야 해. 시간이 별로 없어. 두 남자는 숲속을 계속 수색했습니다. 은하와 준호가 숨어 있는 나무 근처까지 다가왔습니다. 은하는 심장이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조금만 더 가까이 오면 들킬 것 같았죠. 하지만 그 순간이었습니다. 저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남자들은 소리가 나는 쪽을 보더니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저쪽인가? 가보자. 두 남자는 방향을 바꿔 개 짖는 소리가 나는 쪽으로 갔습니다. 은하와 준호는 그들이 완전히 사라진 후에야 숨을 내쉬었습니다. 살았다. 준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은하는 준호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빨리 가자. 여기도 안전하지 않아. 두 사람은 서둘러 숲을 빠져나갔습니다. 하지만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이제 숨을 곳이 거의 남아있지 않았죠. 은하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계속 도망만 다닐 수는 없었습니다. 그들이 왜 준호를 찾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끝낼 수 있는지 알아내야 했습니다. 준호야, 우리 철민을 찾아보자. 준호는 놀란 얼굴로 은하를 쳐다봤습니다. 철민? 그 브로커 말이야? 응. 철민이라면 뭔가 알고 있을 거야. 그리고 그 장갑도 철민 거였잖아. 분명 철민이 이 일과 관련이 있어. 준호는 불안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철민은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 오히려 우릴 팔아넘길 수도 있어. 알아. 하지만 지금은 선택의 여지가 없어. 철민을 만나서 진실을 알아내야 해. 준호는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다음 날 은하는 철민의 행방을 알아내기 위해 마을 사람들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철민이 마을 근처 낡은 숙소에 머물고 있다는 정보를 얻었습니다. 은하와 준호는 그날 밤 숙소로 향했습니다. 숙소는 마을 외곽에 있었고 불빛이 희미하게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준비됐어? 은하가 준호에게 물었습니다. 준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응, 가자. 두 사람은 숙소 문을 두드렸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렸습니다. 중년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철민이었습니다. 철민은 은하를 보자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은하? 내가 여기 왜? 그리고 철민의 시선이 준호에게로 향했습니다. 철민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설마 내가 그 준호? 은하는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철민, 당신 지금 준호를 찾고 있는 사람들과 일하고 있죠? 철민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한숨을 쉬며 문을 열었습니다. 들어와. 이야기할 게 많아. 은하와 준호는 숙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철민은 문을 닫고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표정이 복잡했습니다. 은하, 너 큰일에 휘말렸어. 그리고 준호, 넌 내가 왜 쫓기는지 알아? 준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몰라요.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철민은 자리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내가 설명해 줄게. 내 아버지가 왜 탈북을 시도했는지, 그리고 왜 넌 지금 쫓기고 있는지. 은하와 준호는 긴장한 얼굴로 철민을 바라봤습니다. 철민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내 아버지는 평범한 광산 노동자가 아니었어. 그는 중요한 비밀을 알고 있었어. 그리고 그 비밀 때문에 죽었어. 준호는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철민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비밀은 지금 내가 가지고 있어. 준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철민을 바라봤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저는 아무런 비밀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철민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내가 모르는 것뿐이야. 내 아버지는 3년 전 광산에서 일하다가 우연히 중요한 문서를 발견했어. 그 문서에는 북한 고위층의 비밀 자금 거래 내역이 담겨 있었지. 내 아버지는 그 문서를 가지고 탈북을 시도했어. 하지만 철민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준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하지만 뭐예요? 하지만 강을 건너던 중에 붙잡혔어. 그리고 그 문서는 내 아버지가 죽기 전에 누군가에게 넘겼다는 소문이 있어. 은하가 끼어들었습니다. 그게 준호한테 온 거예요? 철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래서 지금 준호를 찾고 있는 거야. 그 문서를 되찾기 위해서. 준호는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아버지한테서 아무것도 받은 적 없어요. 아버지가 떠난 후 집은 다 뒤집혔고 아무것도 남은 게 없었어요. 철민은 준호를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받지 않았어? 네, 정말이에요. 철민은 한참 동안 준호를 쳐다보다 입을 열었습니다. 그럼 혹시 내 어머니는? 어머니가 무언가를 가지고 있었을 가능성은? 준호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가 떠난 후 1년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병으로 돌아가셨다고 했지만 사실 아버지를 잃은 충격이 컸기 때문이었죠. 어머니는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그냥 조용히 돌아가셨어요. 은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준호야,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혹시 뭔가 남긴 것은 없어? 준호는 고개를 저으려다 문득 멈췄습니다. 뭔가 기억나는 게 있는 것 같았습니다. 잠깐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날 저한테 뭔가를 주셨어요. 은하와 철민은 동시에 긴장한 얼굴로 준호를 바라봤습니다. 뭔데? 준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노트였어요. 낡은 노트 한 권. 어머니가 이건 내가 꼭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주셨어요. 하지만 저는 그냥 어머니의 일기장인 줄 알았어요. 철민이 급하게 물었습니다. 그 노트 지금 어디 있어? 준호는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게 제 가방 속에 있었어요. 탈북할 때 가지고 나왔는데. 은하가 끼어들었습니다. 그 가방은 강가에서 잃어버렸잖아. 그리고 북한 수비대가 가져갔어. 철민은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그럼 이미 늦었어. 수비대가 그 노트를 발견했다면. 그때 준호가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노트는 가방 속에 없었어요. 모두의 시선이 준호에게 쏠렸습니다. 준호는 기억을 더듬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강을 건너기 전에 노트를 따로 꺼냈어요. 왜냐하면 그게 어머니가 주신 마지막 선물이었으니까요. 혹시 가방을 잃어버려도 노트만큼은 꼭 가지고 있고 싶었어요. 은하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그럼 지금 어디 있어? 준호는 주머니를 뒤졌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준호는 당황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분명히 여기 넣었는데 어디 갔지? 준호는 계속해서 주머니를 뒤졌지만 노트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준호는 점점 더 불안해졌습니다.
혹시 강을 건널 때 잃어버린 건가? 은하는 준호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진정해. 천천히 생각해봐. 마지막으로 노트를 본 게 언제야? 준호는 눈을 감고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강을 건너기 전 갈대밭에 가방을 숨길 때였습니다. 그때 노트를 꺼내서 어디에 넣었죠? 아, 맞다. 준호는 눈을 번쩍 떴습니다. 신발 속에 넣었어요. 노트가 물에 젖을까봐 비닐에 싸서 신발 안쪽에 넣었어요. 철민이 물었습니다. 그 신발은 지금 어디 있어? 준호는 절망한 얼굴로 대답했습니다. 강가에 떨어뜨렸어요. 갈대밭에 남아있을 거예요. 방 안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노트는 강가 갈대밭에 떨어진 신발 속에 있었고 그곳은 지금 수비대가 수색하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철민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이거 큰일인데 만약 수비대가 그 신발을 찾으면 은하가 결연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우리가 먼저 찾아야 해. 수비대보다 먼저. 철민은 은하를 말리려 했습니다. 미쳤어? 지금 강가는 수비대가 꽉 차 있어. 거기 가면 붙잡힐 거야. 하지만 은하는 단호했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 그 노트를 찾지 못하면 준호는 평생 쫓기며 살아야 해. 준호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은하 말이 맞아요. 저도 갈게요. 철민은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정말 고집들 세네 알았어. 그럼 내가 도와줄게. 하지만 조건이 있어. 무슨 조건이요? 그 노트를 찾으면 나한테도 내용을 보여줘. 나도 알 권리가 있어. 은하는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약속할게요. 세 사람은 그날 밤 강가로 향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철민은 수비대의 순찰 시간을 알고 있었고 가장 안전한 시간대를 골랐습니다. 새벽 4시 교대 시간이었죠. 그 시간에 딱 10분 정도 틈이 생겨. 그때 들어가서 신발을 찾고 나와야 해. 준호는 불안한 얼굴로 물었습니다. 10분 안에 찾을 수 있을까요? 철민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모르지. 하지만 해볼 수밖에 없어. 새벽이 되었습니다. 세 사람은 조심스럽게 강가로 향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갈대밭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떨리는 손으로 갈대밭을 헤쳤습니다. 여기쯤이었던 것 같은데. 은하와 철민도 함께 신발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은 빠르게 흘렀습니다. 5분, 7분, 9분 하지만 신발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빨리, 시간 없어. 철민이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준호는 필사적으로 갈대밭을 뒤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진흙 속에 반쯤 묻힌 신발을 발견했습니다. 찾았다. 준호는 재빨리 신발을 집어들었습니다. 신발 안쪽을 뒤지자 비닐에 쌓인 작은 노트가 나왔습니다. 노트는 다행히 물에 젖지 않았습니다. 빨리 가자. 세 사람은 서둘러 강가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저 멀리서 손전등 불빛이 보였습니다. 수비대가 다시 순찰을 시작한 것입니다. 세 사람은 숨이 찰 때까지 달렸습니다. 수비대의 손전등 불빛이 점점 가까워졌지만 다행히 그들은 어둠 속으로 사라질 수 있었습니다. 철민의 숙소로 돌아왔을 때 모두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휴, 살았다. 준호는 가슴을 쓸어내리며 노트를 꺼냈습니다. 비닐에 쌓여있던 노트는 다행히 온전했습니다. 준호는 떨리는 손으로 노트를 펼쳤습니다. 첫 장에는 어머니의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준호야, 이 노트는 내 아버지가 목숨을 걸고 지킨 것이다. 언젠가 내가 자유로운 땅에 도착하면 이것을 세상에 알려다오. 그것이 내 아버지의 마지막 소원이었단다. 준호는 눈물을 글썽이며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그곳에는 숫자들과 이름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은행 계좌번호, 거래 내역, 그리고 고위층 인사들의 이름이었죠. 철민이 노트를 들여다보며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건 엄청난 거야. 이 내용이 공개되면 큰 파장이 일어날 거야. 은하도 노트를 보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까지 준호를 쫓았던 거구나. 이 비밀이 세상에 알려지는 걸 막으려고. 준호는 노트를 꽉 쥐며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이걸 지키려고 목숨을 잃으신 거예요. 세 사람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이제 선택의 시간이었습니다. 이 노트를 어떻게 할 것인가. 철민이 입을 열었습니다. 준호, 이걸 언론에 넘기면 넌 안전해질 수 있어. 더 이상 쫓기지 않아도 돼. 하지만 동시에 넌 평생 표적이 될 수도 있어. 은하가 말했습니다. 반대로 이걸 그냥 숨기면 안전할 수는 있어. 하지만 내 아버지의 희생은 헛된 것이 되고 말아. 준호는 한참 동안 고민했습니다. 두 가지 길이 있었습니다. 안전을 택하거나 아버지의 뜻을 따르거나. 준호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뜻을 따르고 싶어요. 이걸 세상에 알리고 싶어요. 은하는 준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럼 내가 도와줄게. 우리 함께 하자. 철민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그럼 내가 연결해 줄게. 내가 아는 사람 중에 국제인권단체에서 일하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한테 이 노트를 넘기면 안전하게 세상에 공개할 수 있을 거야. 며칠 후 세 사람은 국경에서 멀리 떨어진 도시로 이동했습니다. 그곳에서 철민이 연결해준 인권단체 관계자를 만났습니다. 준호는 그에게 노트를 건넸습니다. 이걸 부탁드립니다. 관계자는 노트를 받아들고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 내용이 공개되면 많은 사람들이 진실을 알게 될 겁니다. 당신 아버지의 용기가 헛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몇 주 후 노트의 내용이 국제 언론을 통해 공개되었습니다. 북한 고위층의 비밀 자금 거래가 세상에 드러났고 큰 파장이 일어났습니다. 준호는 더 이상 쫓기지 않았습니다. 진실이 밝혀진 이상 그를 없애봐야 소용이 없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준호는 여전히 조심스럽게 살아갔습니다. 완전히 안전한 것은 아니었으니까요. 어느 날 준호와 은하는 다시 강가를 찾았습니다. 그곳은 준호가 탈북을 시작한 곳이었죠. 두 사람은 강물을 바라보며 서 있었습니다. 은하야 고마워. 내가 없었으면 난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거야. 은하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우리가 함께 했으니까 이겨낼 수 있었던 거야. 준호는 주머니에서 작은 사진을 꺼냈습니다. 어머니의 사진이었습니다. 준호는 사진을 가슴에 품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약속 지켰어요. 진실을 세상에 알렸어요. 강물은 조용히 흘렀습니다. 그 강물 위로 햇살이 반짝였고 갈대밭은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두려움의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자유를 향한 첫걸음을 내딛었던 곳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며칠 후 강 건너편에서 또 다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준호의 이름표 조각이 발견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 조각은 찢겨 있었고 강물에 오래 있었던 흔적이 없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일부러 가져다 놓은 것처럼 깨끗했죠. 은하는 그 소식을 듣고 생각했습니다. 혹시 누군가 일부러 준호가 강물에 빠져 죽은 것처럼 꾸민 건 아닐까? 그렇다면 그 사람은 누구일까? 하지만 은하는 더 이상 파고들지 않기로 했습니다. 중요한 건 준호가 살아있고 자유로워졌다는 것이었으니까요. 나머지는 그저 과거일 뿐이었습니다. 어느 조용한 저녁, 준호는 창가에 앉아 노을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은 붉게 물들어 있었고
새들이 자유롭게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그 모습을 보며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준호도 그 새들처럼 자유로웠습니다. 더 이상 도망칠 필요도 숨을 필요도 없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원했던 그 자유를 마침내 얻은 것입니다. 준호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이제 편히 쉬세요. 저는 괜찮아요. 자유로운 이곳에서 잘 살아갈게요. 그리고 멀리서 강가에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그 바람은 더 이상 두려운 속삭임이 아니었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바람이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준호를 격려하는 것처럼. 준호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깊은 숨을 들이켰습니다. 이제 새로운 삶이 시작될 것입니다. 과거의 두려움을 뒤로하고 미래를 향해 나아갈 것입니다. 강가의 갈대밭은 여전히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이제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손전등도 신발도 이름표도 모두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하나는 남아있었습니다. 바로 희망이었습니다. 자유를 향한 희망, 진실을 향한 희망, 그리고 새로운 삶을 향한 희망. 준호는 창문을 닫았습니다. 이제 과거는 정말로 끝났습니다. 앞으로 나아갈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강물은 조용히 흘렀습니다. 끝없이 쉬지 않고 자유를 향해.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조금이나마 울림을 주었다면 좋아요 버튼으로 응원의 마음을 전해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앞으로도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 하나하나가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오늘 이야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